삼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쪽도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PLP라고 보여지는 거, 투자하신 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하게 되면은 수율이 전공정 쪽에 삼성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건 이쪽이 많이 달려요. 그쪽 전공정도 있는 후공정에서 보시게 된다면 그게 이제 패키지 공정 쪽에, 여기 쪽은 웨이퍼럴 패키지, 패널 패키지 둘 다 잘하고 있는 삼성이 여기서 약간의 생산성과 수율 확보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독특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인력연구소의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에서 10년 정도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정도는 바깥에서 반도체 업계 강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반도체 쪽에 대해 미래 전망을 했던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에서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23조 원 계약으로 인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소위 벼랑 끝에서 뭐 하나 잡은 심정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공장은 굉장히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켜놓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팹이라고 했을 때, 파운드리는 결국에 수주 산업이죠. 수주는 누군가 써주지 않으면 그냥 놀아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놀아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된 상태로 볼 수 있고, 근데 그 수주받은 고객,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이 테슬라가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어떤 기회이면서, 기회는 아시겠지만 위기를 같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아시겠지만 작년 24년부터 해가지고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수주 산업은 조 단위대 적자를 분기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나왔죠. 실제 삼성전자 반도체의 매출을 봤더니 4,6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9조 2천억이 나왔고요. 마이크론이 3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규모나 봤을 때, 기존의 마켓에서 영향력 봤을 때는 삼성이 엄청나게 원래 더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서 제대로 확인을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익, 반도체에서 메모리 이익은 마이크론 수준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5천억이 되냐 마냐 정도 됐으니까, 삼성전자의 규모나 마이크론하고의 규모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업을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로 매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가장 어떤 조그만 빛이 보인 게 현재의 수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라고 하는 걸 받았었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통 7만 전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로.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아실 수 있는 게, 일단은 테일러라고 해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공장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서로 이렇게 NCND처럼 말을 안 하기로 이렇게 스크릿으로 얘기하려고 갑자기 이제 트위터에 X에 날렸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서 제조 관리할 거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삼성전자한테는 일기 기회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게,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이 칩 메이커로서 그다음에 수많은 회사들을 소위 수주를 해왔던 걸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제조의 자동화나 전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효율화가 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어떤 그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따라간다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도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테일러를 가운데 놓고, 이제 테일러가 텍사스라고 하는 주에서 원래 삼성전자가 사스라고 해서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의 법인이 1997년 정도 만들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2022년 정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팹을 테일러에 짓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수주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서, 예를 들면 실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주재원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보통 주재원은 4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 수주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교두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테일러 공장이 재가동되려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에 생산이 될 거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생산까지 한다면 테슬라 칩 자체가 이제 AI6라는 정도 칩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봤었을 때는 내년 말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것을 봤을 때는 약간 실제 이익이 언제 날지는 1년 뒤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AMD 브로드컴의 HBM3 납품을 시작한 것이
HBM 결함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HBM3E가 이제 6월 달 정도 때 이제 신고가 났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HBM3E라고 하는 게 그동안 여전히 삼성전자가 계속 아킬레스로 갖고 있었던 HBM에 대한 품질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과연 해결했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속 업계 내에서의 평가가 갈렸었는데, 결국에 이제 마켓에서 10%에서 15% 정도 하이되고 있는 AMD와 브로드컴에 대해서 승인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게 3E의 품질 문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전망일 것이고, 그럼 동시에 왜 엔비디아는 승인 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뭐 레포트들이나 혹은 해외에 뭐 JP모건이나 GS, 골드만삭스 같은 데 레포트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는 기필코 받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아는 얘기로서는 삼성전자에서 내부에서도 되지 않겠니 했는데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실제로 엔비디아 3E 승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현상이 실제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해서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면밀히 봐야 될 게,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3E라고 하는 걸 승인을 받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HBM3E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 그것을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메모리 매출을 봤을 때 3조 정도 넘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에 대해서 생산량으로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5, 하이닉스가 보통 2, 마이크론 1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대충. 근데 마이크론의 생산량이 4배, 5배 차이 나는데 이익률은 똑같아요. 당연히 그 얘기는 고부가가치인 HBM을 못 팔았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마켓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숫자로 보실 수 있는 게 2분기 때 HBM이라고 하는 게 점유율이 딱 보시면 6대 2대 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확히 숫자가 HBM에서 하이닉스 60%가 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20%가 좀 넘고요. 삼성전자가 17%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도 마이크론이 22% 정도 되고 삼성전자 17%인데, 거기서도 이익률 차이가 마이크론이 더 고부가가치 3E를 납품하기 때문에 더 비싼 것이죠. 그 전 걸 납품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익률이 적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은, 그다음에 이 영업이익률은 승인 받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극복되리라 보면서도, 당연스럽게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 이후에도 보통 이 생산하는데 보통 HBM은 웨이퍼 전 공정 생산에서부터 후공정까지 다 합치면은 3달 이상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까지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지금 이미 재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 분기 뒤 정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4분기 정도 때부터가 실제 매출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더 앞서서 하시는 분이 있고 임마크에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도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HBM4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대표적으로 3하고 4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회선수 차이입니다. 그래서 IO 개수라고 그래가지고요. 3라고 하는 거는 보통 1024개의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HBM4부터는 2048개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회선수가 증가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의 변화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라고 하는 게 실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HBM3나 3E는 거의 납품 못했었죠. 말하자면 이게 공급 부족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HBM 가격이 천정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엄청난 이익을 얻어버렸고, 마이크론도 규모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었죠. 왜냐하면 메모리의 대부분의 매출, 거의 마켓의 40% 이상을 삼성전자가 생산했었는데 40%가 딱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사를 받아줄 수 있는 뭐 TSMC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품귀가 돼버린 거죠. 삼성이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 40% 빠지니까 고가로 팔려서 HBM 팔렸고, 이미 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다 팔렸죠. 이미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밭대기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익은 되겠지만, 이 다시금 이제 여러저러 뭐 레포트로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 HBM3E에서 이 삼성이 못했던 것이 HBM4에서 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뭐 한 분기 정도 차이 혹은 두 분기 차이 아니면 동시에 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샘플을 통과해가지고 뭐 한 분기 정도 차이 난다면 HBM4라고 하는 게 HBM3 이만큼의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만서도 우리나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회사로 보자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은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이번에 주가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HBM3E라고 하는 게 유입되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싸지니까. HBM4도 당연스럽게 이제 하이닉스가 샘플을 미리 공급했고 마이크론도 공급했는데 그 기간이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하이닉스도 늘겠지만 옛날만큼은 엄청나게 소위 대장주로서 역할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게 HBM4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HBM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건 달마다 레포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실제로 기술자이기 때문에 레포터들 다시 확인해 보면서 현업 사람들과 얘기했었을 때 나온 얘기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다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HBM 어떤 과잉, 공급 과잉은 7월 달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삼성이 승인을 받게 되면 하이닉스는 확 떨어질 거야. 혹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전달에 6월 달엔 JP 모건은요 한 11% 정도 더 올 것 같아요라고 레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두 회사가 뭐 좋다?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투자 회사를 무조건 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JP 모건도 특히 장난을 많이 쳤는데 특히 HBM3가 이제 승인됐던 시점 24년도에는 메모리의 겨울이 온다라고 아주 강력한 레포트를 내셨습니다. 메모리의 겨울은 삼성전자를 맞았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HBM이라고 하는 게 툭 터지면서 요것의 예상도 JP 모건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급 확대가 될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면 수요가 확대될 예정이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될 거라고는 예상이 많죠. 크게 두 가지 요인이죠.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엔비디아하고 싶어하는 빅테크 회사들의 개인 칩 설계 능력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테슬라가 왜 지금 TSMC를 안 쓰고 삼성을 썼을까? 거기도 테슬라도 결국에는 자기 칩을 자기가 설계하고 싶은 거거든요. 엔비디아 거 쓰지 않고. 말하자면 이 빅테크하고 엔비디아는 기란 관계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GPU죠.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이름 줬는데 그래픽 처리하던 회사가 만들던 AI 반도체인 거죠. 이거 말고 NPU, TPU도 있죠. NPU가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는 뉴로포믹이라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대부분 메타, 그 다음에 구글은 특히 이제 텐서플로우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겠으니까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도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설계를 하고 싶은 거죠. 요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빅테크 회사들의 니즈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말하자면 여러분께 보실 때 이게 선이 비슷한 거죠. 엔비디아랑 정확히 카운터파트인 건 AMD인 거죠. 여기는 칩 설계하는 회사고 브로드컴까지 이 세 회사는 바로 팹리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팹리스가 애매한 수준이 있어요. 이게 팹리스 회사라고 하는 게 반드시 칩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 설계도 위탁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것을 직접 설계하고 싶은 게 위에 있는 빅테크 회사죠. 위라고 보다 옆에 있겠죠, 같이. 여기는 같이 협력할 수도 있지만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SNS 활동은 메타, 구글, 테슬라 등등등. 오픈 AI까지 될 수 있습니다. MS까지 될 수 있겠죠. 얘네들은 다 뭐다? 요쪽 위쪽에서 빅테크를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죠. 얘네들은 이 설계를 누가 할 것인가 가지고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엔비디아 하고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빅테크 니즈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소버린 AI라고 하는 니즈가 각 국가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소버린 AI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소버린 AI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소버린 AI에 들어가는 칩이 엔비디아 거 그대로 베낄 거냐? 아니 엔비디아 거 그대로 사가지고 껍데기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할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메모리 회사를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네이버나 LG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실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TSMC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삼성이 하고 이러면 한국형으로 소위 하이라키가 만들어지는 AI 반도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소버린 AI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듯 이런 형태처럼 우리나라처럼 아주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각 국가들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나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버린 AI 그다음에 빅테크 회사들의 니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말 정도까지 아니 27년 정도까지 저도 책에 썼는데 27년까지는 가능한 한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아시겠지만 단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아주 줄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 독주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HBM 삼성 수주 여부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낙에 말씀드렸다시피 캐파 자체가 크기 때문에 40% 이상이었다고. 그러니까 100에서 40%가 없어진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하이닉스 독주라고 하는 게 기술력이 하도 앞서야 되는데 HBM3E가 지금 승인 났다고 하는 거는 물론 조금의 기술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실제로 엔비디아 승인 받을 때 하이닉스는 고객이 원했던 스펙보다 좀 더 성능이 좋았었어요. 삼성은 좀 저스트를 맞췄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거 당연히 HBM4의 승인 여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상황이 만약에 유사하다고 친다면 독주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들이 많이 보실 때,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가 이때 확 투자해서 확 벌었으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라인 증설을 많이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 공장에 원래 낸드를 만드는 공장을 전환해가지고 이제 HBM 공장으로 변환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훨씬 더 캐파 투자했어가지고 확 벌었었으면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캐파가 유지되는 상태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캐파가 굉장히 큰 삼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어쨌든 승인 어떤 기간의 격차에 차에 달라겠지만 하이닉스 독주라고 하는 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미반도체의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 신설이 글로벌 TC 본딩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한미반도체는 정말 귀중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발전 상황상 큰 대기업들이죠. 삼성과 하이닉스, 옛날에 이제 LG와 현대였었죠. 이 큰 제품 회사들이 나머지 소재 부품 장비를 다 수입해 놓고 일단 만들자 시작했던 게 반도체 산업이고, 그것이 이제 장비 회사가 이 개별로 클 수 있었냐?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거의 이제 나머지 한미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영향권에 있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미는 굉장히 독특하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특히 후공정이라고 해서 남들이 보지 않았던 공정에서 끈덕지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 TC 본더 시장의 매출의 거의 70%를 왔다 갔다 하고, 특히 HBM3E라고 하는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거의 90%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 레포트 결과인 것이고요. TC 본더라고 하는 장비도 실제로 2024년 정도에는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했는데 2027년 정도에 3배가 는다는 게 대부분 레포트입니다. JP모건에서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늘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 뭐냐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스위치를 크게 엄청 줄였다. 이 공정이 거의 이제 많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에 성능은 어디서 나온다? 칩을 계속 쌓아서 고객들이 봤을 때 칩 하나지만은 여기를 잘 만들어서 이 열과 압착으로 잘 눌러서, TC 본더 그런 의미죠. 서머 컴프레션이니까 요것을 해서 복합 칩으로 만들어서 성능을 좋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 근데 생각보다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한미반도체의 어떤 뭐 발전 상황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가 한번 표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서 크게 보시면 TC-NCF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MR-MUF라고 하는 게 있고, 좀 어려우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dvanced MR-MUF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TBD는 이제 To be detail인 거고,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25년도 제가 로드맵 찾지 못했고, 하이닉스에서 24년도 했던 기술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기술적인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삼성이 썼던 방식이 바로 이 TC-NCF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가 MR-MUF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실제로 하이닉스 쓰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나와요. 여기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TC-NCF나 MR-MUF라고 하는 이 모든 형태 공정을 한미반도체는 장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한미반도체가 어디서 뛰어나냐?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거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반도체라고 하는 거 HBM은요, 이렇게 계속 칩을 쌓는 거예요. 근데 칩을 계속 반복을 쌓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칩을 막 만들다가 맨 끝에 되면, 맨 끝에라고 하는 게 요거 먼저 이거 빨간색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제 막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반도체가 이만큼 있어요. 이게 다이예요. 이렇게 다이예요. 다이가 있고, 여기 위에가 뭐냐면 여기 범프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맞는 겁니다. 먼저 칩을 쌓아 올릴 때는 범프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과, 그러면 다이가 다이니까 다이가 범프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는 패드라고 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둘 다 금속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여기를 딱 붙여가지고 이제 소위 얘네가 본딩인 겁니다. 그러니까 범프랑 패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범프가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요.
이 녹쓰는 것을 없애려고 뭘 쓰냐? 바로 플럭스라고 하는 걸 써요. 플럭스가 뭐냐? 한마디로 보호막입니다. 가만 놔두면 산화되니까.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쫙 보게 되면 이게 뭐 몇십 나노미터만 자라도 성능이 안 좋아지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전선에 뭐가 낀 거죠. 당연히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범프랑 이 패드라고 하는 것을 특히 범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게 플럭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플럭스라고 하는 게 발랐다가 잘 벗겨내야 돼요. 왜냐면 플럭스는 유기물이니까 이게 흐르질 않아요, 전기를. 금속과 금속을 붙일 때 중간에 뭐가 끼면 안 된다. 근데 옛날에 범퍼 이만해가지고 그냥 물로 확 씻겨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물로 씻겨내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플럭스 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드밴스드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벗겨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야. 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플럭스 리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산화되는 게 뭐였지? 산화는 산소가 있어야 산화가 되죠. 산소가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웨이퍼를 넣을 때 플럭스를 깔지 않고 그냥 여기에 N2아르곤이라고 해서 산화막이 안 되는 것 가스를 쫙 해놔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아예 산화막이 안 생기니까 플럭스를 없으면 되겠죠. 이게 가장 이상이에요. 근데 그러기 좀 어렵습니다. 이동할 때 산화막이 끼니까요. 그러면 산화막을 막 제거해야 돼요. 벗긴 다음에. 그래서 얘네를 제거할 때 기존에 외수로 끌어 날리면은 남고 넘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 보시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하고 프롬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어떤 건 다 너무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얘네가 범프하고 패드라고 계속 붙인다. 계속 붙이는 거. 그래서 붙여요. 붙이는데 붙일 때 여기 들어가는 형태가 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플럭스 리스를 만드는 장비에 가장 앞선 게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한미 반도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사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가 뭐가 있냐? 테스랑 협업한다고 나와요. 6월 달에 기사가 나왔어요. 테스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는 증착 공정 회사인데 여기서 나왔던 기술 중에 플라즈마라고 하는 걸 잘 써요. 꽤 잘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TC 본더에다가 얘네 막 붙이기 전에 플라즈마 처리해줄게. 요거 기술은 테스가 잘해요. 맞아요. 요거 둘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국내 장비에서 꽤 잘해봅시다 해가지고 얘네 잘 만들면 지금 플럭스 리스라고 하는 형태의 장비를 통해서 또 앞서갈 수 있습니다. 네, 플럭스 리스 전에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MR-MUF든 TC-NCF든 간에 다 뭐가 있냐? 플럭스라고 하는 게 다 붙어야 돼요. 녹쓰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잘 없애줘야 돼요. 없애줄 수 있는 공정을 우리가 플럭스 리스라고 부르는 거고, 요게 어드밴스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드밴스드 공정 장비를 현재 한미반도체가 미리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 차이가 분명히 나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TC 본딩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기본 원리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이 TC 본딩과 하이브리드 본딩이 약간 업계에서 핫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원래 HBM3하고 4에서 로드맵상으로 2B 디테일이 뭐였냐면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게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요거는 기존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플럭스 리스 같은 거에서 좀 더 얘네를 좀 더 잘 만들어 볼게요. 이 금속 배선 사이에 물질 없게 해볼게요. 요게 이제 기존 거라면 여기는 전혀 다른 공정이에요. 하이브리드 공정이 왜 좋은 거냐면은 기존에 썼던 MR, MUF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범프도 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뭐냐면 다 카본이라고 해서 좀 느려요. 얘네 발열이 덜 돼. 근데 이 구리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딱 뭐냐면 구리가 있는데 옆에가 뭐가 있냐면 옥사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열이 잘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는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래서 이제 요거 각 회사들이 HBM4부터는 요거 써볼게요라고 얘기했고 삼성도 무료에 보시면 올해부터 HBM4는 다 이거 쓸 거예요. 하이브리드 본딩 쓸 거예요.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 쓸 거예요. 나왔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 쓸 거예요 얘기했는데 지금 포기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기술력이 어렵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TC-NCF라고 하는 삼성과 마이크론의 본딩 방식과 MR-MUF라고 하는 하이닉스의 본딩 방식에서 현재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회사가 모두 원래 HBM4에서 올해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한다라고 예언을 했다가 지금 다시 미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HBM4는 아마도 이 세 회사가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플럭스 리스 공정이다, 어드밴스드 공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아마도 HBM4E, 그러니까 26년 말 정도 이때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 얘네를 몇 단을 쌓으실 것인가 문제에서 지금은 그래서 원래는 뭐 지금 보시면 HBM4도 12단으로 시작하는데 16단과 이제 HBM4E가 넘어가면 20단고 넘어가거든요. 20단이 되면 이건 무조건 하이브리드 본딩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전에는 보통 기존에 쓰던 TC-NCF 방식이나 MR-M6Pro가 해서 이 본딩을 붙이는 방식 같은 것들을 기존 걸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깔끔하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만들면서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글로벌 패키징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와 경쟁하는 주요 업체들은 누구고 경쟁 구도는 어떤가요? 패키지 시장의 규모는 원래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보통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24년 기준이긴 한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보통 1,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204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80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가 매출이 3,600억 달러예요. 둘이 1대 2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 부품 장비일 때 장비사랑 소재사가 딱 메모리 정도 매출이에요. 소재사가 800억 달러, 장비사가 1,000억 달러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 장비사에서 원래 1,000억 달러 중에서 900억 달러가 전공정이고 100억 달러가 후공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후공정이 하도 중요하니까 옮겨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후공정이 생각보다는 약간의 블루오션이면서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TC 본더는 특히 공정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마켓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TC 본더라고 하는 게 값비싼 장비가 됐고 거기서 마켓의 70% 가까이 근데 업계 확연한 1등 현재 TC 장비의 본더를 만들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회사가 같이 경쟁하는 회사가 국외에서 봤을 땐 ASMP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로드맵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회사의 싱커와라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현재 TC 본도 쪽에서 마켓은 한미반도체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뭐 한미반도체랑 우리나라 한화 세미텍이라고 해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화 정밀기계였죠. 한화 정밀기계라는 회사가 한화 세미텍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장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착 공정의 전 공정 장비를 만들고 후공정으로 TC 본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화 세미텍 장비를 하이닉스도 많이 샀습니다. 지난번 기사 보시면은 그 이유가 뭐냐? 생각보다 한화가 잘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뭐다? 기계장치를 잘 만드는 회사죠. 한화 여러분 보시면 뭐죠? 원래 태양광 만들었고 방사는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는 기본적으로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루죠. 결국 기계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잘 만든다. 그래서 한화 세미텍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업계의 의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도 뛰어난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LG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LG 세탁기 고장 안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계의 움직임을 되게 컨트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외 회사로 보자면은 결론적으로는 ASMPT, 싱커라는 장비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KNS라고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찾아보시면은 이게 이제 싱가포르와 미국 법인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플럭스리스 장비 중에서 독특한 공정을 사용해서 해주는 회사가 KNS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 국의 ASMPT, 싱커라는 장비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떠오르고 원래는 잘 만든 회사긴 한데 K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 국내사로서는 지금 한화세미텍하고 LG전자 쪽까지 연결돼 있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회사들에서 누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통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정도 이상씩 한미반도체 계속 앞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것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테스라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업계에 하이브리드 본딩 여전히 평가 중이죠, 당연히. 그것들이 실제 나오게 되면 이미 평가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6개월은 빠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각축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한 회사가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각각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한 주요 기술적 전략은 무엇인가요? 2나노라고 하는 형태의 반도체 기술은 실제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거는 3나노, 2나노 나왔을 때 2나노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스위치 사이즈가 2나노 이건 아닙니다. 몇 번은 아실 거고 투자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 반도체 성능에서 이 스위치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하실 게 있으면 이 아이맥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벨기에에 있는 반도체 기술 로드맵 만드는 사이트인데 아시겠지만 유럽이 이제는
로드맵 말고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 기술 개발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반도체 회사들에서 약간 파견 가가지고, 그래서 로드맵 같이 만들거나, 예전엔 장비도 같이 개발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보시면, 핀핏이라는 키워드죠. 핀핏. 예,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핀핏이 뭐냐면은, 원래 스위치가 이렇게 생겨서 이게 평평하다가, 평평한 스위치가 여기서 딱 보시면, 여기 힘을 주게 되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자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같은 면적에서 효율이 좋게 하려면, 이렇게 여기를 쌓아요. 쌓는 모양이 핀입니다. 핀이라고 하는 게 꼬리 지느러미 모양이라고 해서 물고기.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네가 전자가 면적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면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 그림이 보시면 이쪽이에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거 이렇게 있죠. 요런 그림. 얘가 되면은 기존의 것보다 뭔가 성능이 좋아지는 거야가 핀핏이고, 요것은 바로 이제 로직 20나노 정도부터 해가지고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크기를 막 줄여가지고 성능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크기는 조금씩만 줄이는데 성능 좋아진 것을 숫자를 그냥 줄여버리기 시작했어요. L20에서 L14야. 근데 사이즈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핀만 그냥 쓴 겁니다. 조금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 14보다 좋아진 게 10이야, 7이다, 5다, 3이다 계속 줄어들기만 숫자만 줄어든 거죠. 거기 모양은 핀핏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냐, 현재 2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서 현재 삼성은 이거보다 핀핏보다 더 좋은 것 같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노시트로 나오는데, 삼성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GAA-FET이라고 얘기하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이름이 회사마다 다른 거죠. 어떤 회사는 다른 걸 쓰고, 삼성은 이제 이거를 GAA-FET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주로 TSMC가 쓰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노시트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실제로 로드맵상에서 봤을 때 2025년부터 2나노에 TSMC가 GAA-FET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은 지금 2023년도에 원래 핀핏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쓰다가 이론적으로 잘 되고 있는 이 GAA-FET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서 3나노 때 GAA-FET을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수주가 없었어요. 파운드리는 뭐다? 수주가 없으면 꽝이다. 네,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수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업계의 레퍼런스, 파운드리의 절대적 강자는 TSMC입니다. TSMC가 GAA-FET을 적용을 안 했는데 삼성이 해봤자 안 믿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2나노 반도체를 만들 때 핀핏으로 갈 거냐, GAA-FET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현재 업계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아마도 26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2나노에서 GAA-FET을 쓴다고 하는 게 현재 TSMC의 전략이긴 해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각 회사들이 이 수율과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GAA-FET이라고 하는 걸 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 근데 3나노까지만 하더라도 핀핏이 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2나노나 3나노를 다 GAA-FET을 만들었는데 고객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됐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뭐다? 바로 이 소자를 바꾸는 기술. 대표적으로 핀핏이라는 데에서 GAA-FET을 만들어준다. 이게 다도 너무 어렵다? 보시면은, 얘네들이 스위치를 계속 바꿔주는 거구나. 근데 앞에 기술력의 수익이 좀 더 좋아지는 건 맞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앞선 기술력을 삼성이 개발했을지라도 업계에서 안 알아준다. 그러니까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GAA-FET이 묻혀있다가 이제 2나노부터 쓰려고 한다.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삼성 폰 있죠? 이거 플립 7. 엑시노스 2500 쓴 거. 거기가 GAA-FET 2나노를 썼습니다. 왜, 레퍼런스 없어? 삼성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테슬라에서 AI6 칩 있죠? 그것도 지금 2나노의 GAA-FET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서로에게 도전의 기회를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아마 그때쯤에선 2나노 쪽으로 해가지고 TSMC 쪽에서는 아마도 그쪽에서 굉장히 GAA-FET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노시트로 얘기하겠죠. 그쪽의 기술력이 될 것 같다는 게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기술력으로 봤었을 때 수율 개선의 이 아래쪽에 보시면 소위 패키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지 되게 이상하게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쪽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크게 딴 데서 많이 얘기 안 하시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지만 이거 예를 들어보실 것 같아요. 웨이퍼가요 300mm거든요. 그러니까 직경이 3cm예요. 3cm가 들어가는데 점점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게 칩 개수를 많이 쓰잖아요. 개수 많이 써가지고 칩 하나를 이제 만들어줄 때 여기 보시는 대로 엄청나게 개수 크게 커져요. 120 곱하기 100. 이거 실제로 11cm 곱하기 12cm만큼 칩이 나오는 겁니다. 이만해요. 근데 웨이퍼라고 하는 거에서
요 둥그렇게 내보시면은 기술 개발이 막 되다 보면요. 이제 웨이퍼에서 요 웨이퍼 하나에서 이 칩을 3개 이상 못 찍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웨이퍼에 찍는데 1개, 2개, 3개 하면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에 TSMC가 아주 잘했던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해서 웨이퍼가 기판이고 여기다가 칩을 크게 꽝꽝 찍어서 했던 게 비효율적이 돼요. 근데 요것에 대항마가 누가 있냐? 바로 삼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렵지만 보겠습니다. 웨이퍼 같은 기판, 삼성 이것도 있고요. 패널이 뭐냐면은 삼성이 2014년에 TSMC한테 웨이퍼 레벨 패키지 하나 얻어먹고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 이렇게 네모내서 커요. 그러기다 보시면 뭐죠? 칩이 이만한 게 쾅쾅쾅쾅 해서 6개까지 바뀔 수 있고 훨씬 더 넓어져요. 효율적이 되겠죠. 삼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쪽도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PLP라고 보여지는 것도 여러분이 투자하신 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하게 되면은 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전공정 쪽에 열심히 잘해야겠지만 삼성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건 이쪽이 많이 달려요. 이거는 그쪽 전공정도 있지만 후공정 쪽에서 후공정에서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있었다. 그게 이제 패키지 공정 쪽에. 여기 쪽은 웨이퍼럴 패키지, 패널 패키지 둘 다 잘하고 있는 삼성이 여기서 약간의 생산성과 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독특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분께서 근데 이거 잘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기술적 차이를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업계 사람들은 삼성의 이 소위 어드밴스드 패키지하고 TSMC 기술 차이를 보통 2년 안팎에서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그렇지만은 좀 독특한 전략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같이 봤었을 때는 전공정에서는 소자의 사이즈를 달라지게 하는 거 2나노대 또 그거를 적용하는 후공정에서는 이런 패키지 기술들이 다양하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MC가 월 4만 장에서 10만 장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요? TSMC의 도전 여부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TSMC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팹을 늘릴 때 증설을 할 때 대만에 늘릴 거냐 아니면 주로 이제 있는 게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죠. 특히 이제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조나 팹이라고 하는 것을 약 10조 원의 지원금을 받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TSMC가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리조나 팹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일했기 때문에 실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3나노짜리 수율이 벌써 70%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다? 기본적으로 팹을 어떻게 안정하게 해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TSMC가 4만 장, 10만 장 넓힌다는 얘기는 삼성한테는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차곡차곡 고객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실제 업계에서는 현재는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보통 파운드리 가격이 30% 이상 쌉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후발주자니까요. 게다가 이제 현재 점유율 차이가 70대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9배 차이 나버려요, 지금. 70대 7 정도 됐죠, 지금. 10배가 9배 차이 나는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캐파를 내린다고 하는 건 삼성한테 위기, 아니면 TSMC는 여기서 거의 도장을 찍고 싶은 것 같아요. 10만 장 만들어버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예 꺾어버려야지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도 삼성,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삼성이 이제 따라가지 못하지 생각하시겠지만, TSMC는 삼성전자 사람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미에서 공정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서 삼성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 아주 싹을 밟아놓으려는 거죠, 지금. 그것들이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삼성은 지금 그 이제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칩을 만들어주는 테일러 쪽에 거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이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갑이든 간에 을을 비교하고 싶지, 몰빵하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 TSMC는 번호표 끊고 지금 사람들 나눠주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하죠. 그거 대비해서, 그거에 이제 현재 남아있는 소위 낙수 효과처럼 삼성한테 물량이 오고 있게 하기만서도 그것을 잘 잡아서 항상 삼성이 찔러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삼성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비즈니스 할 때는 엔비디아 사람이 젠슨왕이든 누구든 간에 삼성 컨택을 하고 있죠. 야, 니네 이렇게 못하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해봐. 이러고 있어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이 꼭 성공을 시켜야 이제 이 캐파 증설에 대해서 대응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서 쌓은 경험이 2나노 수율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요?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서 3에서 2니까 뭐 50%가 좋아졌냐 이런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소자 크기를 보자면 한 10% 정도 좋아지거든요. 길이가 1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10%를 줄였어요. 그러면 얘가 0.9, 0.9니까 0.81이 되죠. 그러면 면적이 20%가 감소된 거죠. 당연히 면적이 줄어들어요. 면적은 줄어드는데 성능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파운드리 업계에서 이거 평가를 할 때 나노 숫자보다는 PPA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요. P, 퍼포먼스, P, 파워, A, 에어리아. 아시겠죠? 이 면적당에 얼만큼 속도가 빨리 나오고 전력은 덜 드냐. PPA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당연스럽게 3나노보다 2나노가 일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3나노가 되지 않으면은 2나노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서 가장 나빴던 점이 바로 인텔이 7나노 장인이었다가 자기가 1.8나노미터 하려다가 망했죠.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를 거치는 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의 업계에서 얘기는 4나노, 뭐 지난번에 칩넷 기술로 나왔지만 4나노 정도는 이제 안정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밟고 이제 3나노도 안정적으로 해서 수주를 좀 따고 이번엔 뭐 저기 신규 공장 테일러 같은 경우에서 아주 2나노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결국에 뭐냐. 제가 뭐, 저 책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고, 이 수율 확보라고 하는 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 수율 확보의 문제는 연구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단지 내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단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도체 라인을 와 보시면요. 뭐 2천억짜리 ASML 장비도 있고, 뭐 몇백억짜리, 몇 10억짜리 뭐 어프라이즈 장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같은 장비들이 거의 90%가 쓰고 있습니다. 10% 남짓 정도가 뭐냐면 결국에 국내사 장비나 이제 좀 그런 장비인 것이고 나머지 건 동일한 장비예요. 근데 여기서 왜 수율 차이가 나냐? 결국에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 간의 차이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장비 아래쪽에 보면 배관 달려 있고 건물 짓는 것에 대한 차이도 막 있어요. 말하자면 그게 전체적으로 소위 반도체 생산인 팹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줘야 수율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기반기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 3나노 수율도 2나노 수율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 충분히 알아야 돼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현재 이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한테는 두 가지 기회가 왔죠. 테일러 팹을 정말 인프라를 잘 지어서 실제로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기존의 화성이나 이게 평택에 있는 파운드리 팹에 대해서 수율을 올릴 수 있게. 요거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화성 사업장이나 평택 사업장 보시면은 라인이 150m짜리 두고 300m, 500m 이렇게 커지거든요. 근데 TSMC는 200m 팹이라고 요만한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m 정도가 가장 인프라 관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삼성도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레시피는 잘 만들었는데 수율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각 장비 간이 뭔가 쓸력이 다르다는 얘기죠. 혹은 아니면 장비 중에서 뭔가 부족한 장비가 있다는 얘기겠죠.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실제로 3나노에서 수율에 저하된 요인이 뭐냐? 이게 팹에 대한 요인이냐? 개별 장비의 퍼포먼스냐? 두 가지를 확인해가지고 이 수율을 70% 정도까지 올려줘야 결국에는 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율 올려주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잘 한다면 3나노나 2나노나 기반을 잘 닦일 수 있어서 이 수율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투자 관점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국내 장비사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모든 장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정 회사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장비사의 일부 장비사들이 계속적으로 라인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크게 두 가지겠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삼성 기술 엔지니어가 실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걸 만들고 있는 납품하는 장비사 엔지니어가 기술이 없을 수 있거든요. 둘 다 문제예요. 근데 이렇다고 본다면 TSMC는 국내 장비사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잘 만들지? 결국에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잘 쌓여있고 TSMC가 장비사들이랑 협력을 하더라도 굉장히 빡빡하게 걸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을 잘 만들어줘야 같은 장비의 퍼포먼스도 동일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서 그것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2나노 공정 경쟁에서 고객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서비스 전략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이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는 설계와 생산을 다 같이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 이게 단점이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는 뭐
뭐 설계와 생산을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는 특히 요즘에 파운드리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설계를 같이 하면서 생산을 같이 해줘야 수율에도 되게 영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는 뭐 일부 파운드리 형태에 있긴 하지만 설계를 생산을 같이 해줘야 이익이 남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설계랑 생산을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구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이 그동안 잘하지 못해왔던 설계 생산의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에서 소위 서비스 마인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도 고객한테 우리는 고객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마인드를 아주 정확하게 박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TSMC보다 삼성이 기술력이 뒤져 있죠.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가격도 싸요. 근데 고객들이 찾아놓고 실망을 가끔 많이 해요. 우리 삼성 제 옛날 선후배들은 미안하긴 하지만 서비스만도 너무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삼성은 그동안 국내 1등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갑이니까 딴 건 보안이지 뭐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기술 자체를 얘기할 때 여기는 우리가 사내 보안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TSMC는 그냥 개방하는 기술을 삼성은 보안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2등 주자인데 기술을 감추고 있어. 되게 당황스럽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봤어가지고 업체와 협력, 개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고과 같은 평가를 잘 줘야 됩니다. 이런 거에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제 현재 여기서 마케팅 전략이 뭘 수밖에 없냐? 테슬라를 성공시키는 것밖에 없다.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맥시머스 성능도 좋아진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삼성 내부에 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업계에서 그렇게까지 존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수주받아서 진행해주는 반도체, 수주받아서 해주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 테슬라, 아니면 빡빡하다고 얘기하는 테슬라라고 하는 것을 실제 성공해줘야 그게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내부에서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걸 갖추어서 고객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또 어떤 분께서 TSMC 24시간 대응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교대 근무해주는 엔지니어도 항상 있는 것이고요.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테스트나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열고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 마케팅으로는 결국에 테슬라 2나노 성공이라고 하는 거, 수주 성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나노 양산 경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경쟁 구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TSMC와 결국 삼성의 구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첨단 공정은 중국을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 두 회사의 마켓이 얼만큼 줄어들냐는 우리나라의 목표겠죠. 가장 줄어들 때는 언제냐? 바로 이제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던 시기예요. 그게 이제 아이폰 4에서 6까지. 그게 2008년, 14년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때 점유율이 삼성이 19%, TSMC가 56% 정도까지 해서 3배 정도로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될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엇인가 특히 이제 패키지 공정이나 설계 이슈가 생기면서 그거 가지고 이 마켓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향세죠, 지금까지. 네, 근데 이 테슬라가 이 애플 수주를 받았던 것 같은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건 업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그때 매출과 지금 매출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로 보시게 된다면 현재 삼성전자도 수백조 매출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몇 조가 날 것인가의 문제에서 테슬라 수주가 23조 원인데 그게 8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영업이익을 보통 10% 잡으면 돼요. 아직 이익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보통 3천억 정도가 이익이라는 얘기거든요. 삼성의 조 단위 영업이익 봤을 때 많은 포션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성공해주고 거기서 레퍼럴 쌓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삼성은 이제 2027년 정도로까지 해가지고는 가능하다면은 차이를 70에서 한 60로 떨어뜨리고 삼성이 목표로 20까지 간다면, 예전은 비슷해지겠죠.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은 글로벌 서플라이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갈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이 6대 2 정도까지 좁힐 수 있다면, 삼성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현재 아주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해서, 레퍼런스는 설계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일을 했어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레퍼런스가 쌓이고, 레퍼런스 쌓여서 소주를 받고, 긍정적인 사이클을 했었고, 그러게 보면은 옛날 3나노 때 굉장히 고객이 많다가, 여러분 한 5년 정도 뒤에는 얘가 이제 1.4나노나 이 정도가 이제 실제 메인이겠죠. 그럼 3나노가 레가시가 돼요. 그럼 레가시 공정을 또 다시 수주를 받아.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됩니다.
한 번이 잘 돌아가게 되면은 아주 선단 노드라고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공정이랑 그 다음 공정, 다다음 공정인 레가시 공정이 계속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TSMC는 여기서 잘하고 나누니 다 돈도 벌 수 있거든요. 이 사이클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서플라이 잘 바뀝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삼성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쉽지는 않다. 라이벌이 적다. 수주도 많이 안 받아왔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도 덜 하는 게 있고, 마지막 수요 확보라고 하는 게 좀 더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되기를 전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실적은 뭐 엉망이었죠. 이제 어떤 분들은 바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주로 반도체 쪽을 말씀드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행히 핸드폰이 그나마 이제 매출이 괜찮았어가지고 뭐 있었지만은, 뭐 반도체를 봤을 때는 4,600억 정도가 이익이었던 것도 발표를 했고, 거기서 이제 2조 5천억 정도가 파운드리에 이제 마이너스 매출이었던 것이고, 역매출, 역성장이었었고, 나머지가 메모리 쪽이었었겠죠. 그러니까 3조가 이익이었으면 마이너스 2.5조가 됐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됐겠죠. 굉장히 뭐 최악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교했던 포인트, 하이닉스는 9조 2천억, 마이크론은 3조 정도 되니까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업계 현실인 건 맞습니다. 업계 현실인 것이고 다시금 추격자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 반도체 업계, 특히 삼성이 갖고 있는 투자 비율이 너무 큽니다. 말하자면 이제 보통 라인에서 설비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1년에 보통 50조 원을 투자를 해요. 하이닉스가 보통 20조 원 투자합니다. 이건 봐도 5대2로 차이가 크죠. 이건 당연히 파급가 큰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가 라인을 양산을 다시 P5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6개월 전에 이미 설비는 수주가 되어 있죠. 설비사들은. 장비사들은 그때쯤에 투자하시고, 이제 얘가 가동됩니다 하면은 이제 보통 한두 달 전에 소재사가 매출이 일어나요. 이거에 굉장히 당연한 사이클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고 삼성전자의 이익이 적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주변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매출이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은 바닥을 찍어서 나갈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매출이 상당히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그거는 뭐 실제로 업계 도장 찍는 분들만 아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HBM 때문에 이 소위 약간 존경받는 회사에서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이제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년 초기부터 HBM 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HBM3나 3E 쪽에서의 승인은 실제로 이제 제품 콜과 이제 라인 콜, 양산 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제품 콜에 대해서는 작년 말 정도 됐다고 하는 게 업계의 어떤 상황이었었고요. 뭐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양산 콜에 여기서 얘네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개발에는 샘플이죠. 샘플은 통과가 됐는데 얘네가 얼만큼 캐파가 좋고 수율이 좋아서 양산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게 양산 콜입니다. 보통 점수가 있는데 작년 말 정도에는 정말 엉망의 점수를 받았어가지고 그게 이제 양산 콜이 안 됐다라고 했던가, 아니면 라인 콜, 환경 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콜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실제 실패했다고 했던 게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도 이제 HBM3E라고 하는 게 뭐 아마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 많이 했다가 이것도 이제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크게 두 가지겠죠. 엔비디아의 요인이냐 삼성의 요인이냐 봤어.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 엔비디아 요인인 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칩의 수요고, 엔비디아가 칩을 그러면은 덜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면 굳이 삼성이 안 들어도 된다. 아무리 실력이 괜찮아도 우리는 콜 안 할래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TSMC라는 회사가 있어서 TSMC의 생산량에 굉장히 결부가 많이 돼 있죠. 그렇지만 뭐 거의 첫 번째로 엔비디아 만들고 있고, 여전히 AI 반도체 인프라 시장, 그 GPU 기반으로 하는 이 기본 시장 자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현재 얘기하는 블랙웰라고 하는 반도체 말고 그 앞서는 있는 루빈이라는 반도체가 나올 때는 HBM이 원래는 4개였다가 8개로 늘어날 예정이긴 하거든요. 캐파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시점 전까지 승인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엔비디아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빅테크 회사 경쟁은 있겠지만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TSMC의 생산 허들에 따른 삼성에 대해서 덜 승인할 필요 없겠다. 우리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아닐 수 있겠다. 결국에 여전히 삼성한테 요구하는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얘기 드렸다시피 반도체에서 원래 제품 좀 기술적인 내용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두 가지겠죠. 소위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기본 칩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D1A라고 하는 칩을 가지고 만들었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D1B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의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보통 D1A의 크기를, 이 소자 크기를 13.2 정도 잡고요. D1B를 12.X 정도 잡거든요. 얘의 차이가 보통 면적이 한 10% 차이 날 것 같아요. 10에서 10%, 15% 차이 납니다. 작아지죠. 그런데 작아진 게 좋은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작아지게 되면은 얘는 전력 소비가 더 덜해요. 네, 이런 형태가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D1A니까 소자도 커가지고 얘가 전력 소비도 더 있어요. 근데 D1B를 썼던 3E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불리한데 거기에서 나왔던 패키지 기술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TC-NCF랑 MR-MUF 있을 때 MR-MUF 쓰는 소재가 좀 더 발열이 좋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보시면 조금 어렵겠지만은 D1A,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가 있고 D1A, 그다음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D1B, D1B예요. 여기서 쓰는 패키지 기술 여기는 TC-NCF고 TC-NCF. 이 둘이 있는데 여기는 뭐죠? 다이 차이예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MR-MUF랑 D1B니까 여기는 패키지 차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두 회사는 지금 OK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D1A의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라는 게 당연스럽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기본 다이 문제 있던 거 아니냐라고 게 있었던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재설계였었죠. 실제로 얘를 만들 때 그 정도까지 속도가 느릴 필요 없거나 발열이 심할 필요 없는데 이 소자를 만들 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통도 안 되고 그랬어가지고 그걸 해결했던 게 바로 재설계였던 거고 그걸 했더니 이제 좋아졌던 게 HBM3 그걸 통해서 지금 AMD 브로드컴이 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이라고 하는 성능은 웬만큼 된 것 같다고 하는 게 업계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 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 여전히 수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술력은 좀 더 극복된 것 같다. 거기에서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올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콜 됐다고 해서부터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시나요?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뭐 대통령끼리 정상회담 한다는 건 뭐죠? 미리 아래서 다 물림 작업 한 거죠. 다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친해져서 이제 악수합시다라고 하는 게 소위 회담의 결과 대표자들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전영현 부회장이 갔다는 얘기는 웬만큼 뭔가 된 상태이거나 반대는 뭐일까요?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호출당했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황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멋지게 뭐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내부로 굉장히 큰 시크릿일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모든 회담과 모든 승인이나 모든 협상은 마지막 날까지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계속 고생했던 건 뭐냐면 여전히 소위 파운드리라고 하는 입장 HBM은 삼성이 설계도 참여하기도 하긴 하지만 결국에 팹리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칩 회사랑 연결하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우리가 삼성이 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냈느냐. 그것에 대응했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만큼 됐는지 같은 것을 실제로 평가한 하나의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개 숙일 때는 확실히 숙여야겠죠. 그래서 간청을 하러 갔든 승인하러 갔든 간에 찾아가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망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실제 이제 과연 레퍼런스를 얼마큼 확보해내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확보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하나 레퍼런스 한 건 삼성 내부에서 플립 7이라고 하는 거 있죠. GAFS로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삼성은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HBM의 승인, 엔비디아 승인과 그 다음에 파운드리의 소위 이제 부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됐을 때는 일단은 부활의 가능성은 다행히 잡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께서 계속 조단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그건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나마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잠깐 보시면요 패키지 로드맵인데 삼성이 뭐가 있죠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 패키지 반도체가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 반도체거든요.
지금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말 교두보가 잘 마련돼서 여기에 협력할 수 있다. 지금은 굉장히 3강 체제되어 있는 설계는 엔비디아, 생산의 파운드리 생산의 대표적인 게 TSMC, 메모리는 하이닉스. 요거 구축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요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에 대항마는 결국에 팹리스 회사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회사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원술수원으로 삼성이 다 해. 네, 지금 테슬라가 만약에 된다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의 기회가 무엇이냐, 바로 현재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월이라고 얘기하죠. 메모리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실제 GPU가 있으면요, 메모리가 막 풀 가동하죠. 근데 GPU는 거의 놀고 있어요. 말하자면 메모리 월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테슬라의 생산뿐만 아니라 AI형 반도체의 메모리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마켓과 기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것에 대한 기회를 삼성이 잡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분명히 승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덧붙여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소버린 AI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습니다. 이게 작년 정도 있었죠. 네이버와 같이 만들었던 마와 원칩이라고 하는 걸 했다가 결렬했어요. 왜냐? 또 삼성은 야, 우리 설계회사야, 이런 마인드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줄이고 소버린 AI 할 때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메모리 하이닉스 꼭 와도 돼. 하이닉스 메모리 우리 경쟁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쓰자. 그럼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무엇이든 간에 이거 AI가 들어갈 수도 있죠. 통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든 간에. 자동차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것을 잘 개발한다면 이것의 셋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연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있는 TSMC가 아니라 나는 말 잘 듣는 삼성이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새로운 어떤 걸 구축할 거야. 왜냐하면 테슬라의 모든 GPU 같은 것을 엔비디아가 하게 되면 테슬라가 정보를 다 뺏기게 되거든요. 네, 이런 상태죠. 마찬가지로 소버린 AI 한다? 껍데기를 다 그냥 남의 걸로 해가지고 만든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삼성이 전향적으로 을 마인드로서 할 수 있다면 파운드리 전망은 그나마 낮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선 시점 예상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테일러 수율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일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잘 보시면 신규 팹, 그 다음에 기존 팹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 어려운 건 솔직히 기존 팹이 더 어렵습니다. 수율. 왜냐면 기존에 이게 우리가 이제 삼성이 메모리 마인드였기 때문에 메모리는 수율 내기가 좀 더 쉬운 편이에요. 이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 수율이 왜 쉬운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어렵습니다. 칩도 크고 하나만 디픽이 떨어져도 수율 저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시스템 반도체의 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율 확보가 좀 어려워요. 말하자면 여기는 울퉁불퉁해. 근데 테일러를 정말 잘 건설해가지고 실제로 뭐 가동하고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때 이 세 팹을 정말 수율의 기본을 갖출 수 있게 정말 면밀하게 벤치마크 중 벤치마크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게 잘 된다면 굳이 얘기되면 테슬라 칩이 잘 나온다. 그럼 26년 말 정도, 26년 중반 정도에는 한번 봐야겠죠. 그게 이제 이 TSMC 말씀드렸다시피 아리조나 팹에 3나노 바로 하자마자 70% 나왔던 거, 이런 거 같은 것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테일러 쪽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기존 레가시 팹 같은 게 결국에 엔지니어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엔지니어들한테 힘을 부어줘가지고, 이게 우리가 설비가 디지털 봤을 때 1호기, 2호기, 10만 다 있어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만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디지털 보니 다 똑같아. 근데 봤더니 내부 요소가 다 달라.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거 결국에 엔지니어의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가시 팹은 엔지니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새로운 팹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잘 조정해서 하게 된다면 뭐 내년 정도? 근데 이건 아주 큰 희망인 것이고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삼성전자에 기대되는 호재를 전해주신다면요? 네, 기대되는 호재는 결국에는 뭐 HBM의 승인일 것이고, 그것의 승인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쪽이랑 해서 메모리라고 하는 마켓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소위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느냐, 그것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지금 어떤 분은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바닥은 맞을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시간으로 보자면 HBM3E가 승인된 시점 이후로 분기 하나 지나야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내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올해 말 정도부터가 좀 더 반등이 있지 않을까? 3분기 때가 된다면 아마도 그건 HBM3가 만약에 3분기 때 승인됐는데 그걸 갑자기 매출이 확 올랐다. 그거는 2분기 때 나왔던
재고자산, 그게 어떤 건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확 나간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올해 말이나 파운드리는 내년 후반부 정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 반도체 쪽은 그 두 가지가 있고,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실제로 삼성이 다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디바이스 쪽이겠죠. 이 디바이스랑 세트 같이 있어가지고 DX죠. 고객의 익스피리언스. 이번에 갤럭시 폴드 플립 지금 폴더 7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라는 게 나왔죠. 삼성의 호재는 결국에 뭐냐면 하드웨어를 잘하다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 주가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DS라고 하는 반도체, DX라고 하는 휴대폰, 그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게 있고, SD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같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디스플레이 쪽 있죠.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마켓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어지는 거 있죠? 요거나 애플도 지금 삼성 거 디스플레이 쓰고 있어요. 이쪽에 하드웨어적 개선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게 있다. 그게 이제 핸드폰 쪽이나 이 SDC 쪽의 매출 같은 것도 기대해 본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 DS 반도체는 그 두 가지 승인과 매출 여부에 따라서 올해 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에는 약간의 이제 소위 해질해주는 느낌으로 핸드폰 쪽이나 SDC 디스플레이 쪽에 호재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한국 반도체는 결국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계속 추격과 아니면 이제 소위 격차를 넓히려고 하는 것들에 각 회사마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지식 쌓으려고 듣고 계실 텐데요. 일단 투자하시는 거를 봤었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용어를 다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큰 변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좀 약간 희망적인 얘기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서도 투자하실 때는 냉정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거, 그것에 좀만 앞서는 정도, 그 정도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요거 말고도 다른 거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면도체나 이렇게 장비사들이나 소재사들 등등을 잘 보시게 된다면 그때 매출이나 기술 개발 같은 기회를 잘 보시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